사라 김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니, 정확히는 감은 채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새벽녘, 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창밖으로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침실은 늘 그랬듯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완벽함 위에 섬뜩한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다. 실크 잠옷 차림의 그녀는 침대 위에서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만 그 평화로움은 거짓이었다. 손목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선명했고 주변에는 수면제통이 흩어져 있었다. 완벽하게 위장된 자살.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송은하, 29세. 대한민국 패션업계의 신성. 세라핌 그룹의 젊은 CEO. 타고난 신미안과 과감한 경영 철학으로 몇 년 만에 세라핌을 국내 최고 수준의 브랜드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과의 협업, 그리고 곧 다가올 강지혁과의 결혼. 강지혁은 국내 굴지의 금융 대기업 HJ그룹의 후계자였다. 이 결혼은 은하의 커리어 정점을 찍는 동시에 세라핌의 막대한 자금력과 안정성을 더해줄 것이라 모두가 믿었다. 완벽한 인생이었다. 아니, 완벽해 보였다. 그녀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은하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내용은 간결하고 냉담했다. 사업과 결혼 생활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우울증. 곧이어 언론은 은하가 오랫동안 심리적 불안정을 겪어왔으며 최근 강지혁과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자살,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송은하는 강인하고 당당하며 그 어떤 역경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지켜봐온 이들은 더욱 그러했다. 사건 현장은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은하의 침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 역시 굳게 닫혀 있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모든 증거는 자살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은하의 손목에 남아있는 미세한 멍 자국, 그녀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작은 은색 단추, 그리고 흐릿하게 지워진 듯한 몇몇 지문들은 경찰의 눈을 비껴갔다. 아니, 어쩌면 비껴가게 만들어졌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종결 수순을 밟고 있었다. HJ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강지혁은 슬픔에 잠긴 약혼자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은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상실감을 표현했다. 은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비탄이 깃들어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묘하게 비어 있었고 간혹 스치는 그림자는 섬뜩하리만치 차가웠다.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같은 시각에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마을, 낡고 소박한 어촌 가옥에서 송혜인이라는 여인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은하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언뜻 보기에 혜인과 은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은하가 화려한 도시의 중심에서 빛나는 별이었다면 혜인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은둔적인 삶을 택했다. 그녀는 이름 없는 도예가로 살며 자연 속에서 고유한 영감을 얻는 것을 즐겼다. 세상은 송은하의 존재를 알았지만 송혜인의 존재를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심지어 은하의 최측근조차 혜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혜인의 선택이자 은하의 배려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트라우마로 인해 혜인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극도로 피했다. 그녀에게는 은하만이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 고리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혜인은 작업실에서 흙을 빚고 있었다. 정교하고 섬세한 손길로 흙덩이는 아름다운 형태로 변해갔다. 그 순간 오래된 벽걸이 TV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다. 세라핌 그룹 송은하 CEO,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자살 추정. 혜인의 손에서 흙덩이가 툭 떨어졌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TV 화면에 비친 언니의 차가운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선 강지혁의 가증스러운 표정이 혜인의 눈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이틀 후 은하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혜인은 멀리서 언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영정사진 속 은하의 환한 미소가 혜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언니는 죽을 사람이 아니야. 절대. 혜인은 은하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인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다. 자살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혜인에게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익명이었다. 소포 안에는 은하의 낡은 다이어리 한 권과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다이어리는 은하가 어린 시절부터 써오던 것이었고 USB에는 알 수 없는 암호가 걸려 있었다. 다이어리를 펼치자 은하의 필체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초기에는 평범한 일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강지혁에 대한 불신, 세라핌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문, 그리고 누군가의 협박에 대한 암시들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절대로 자살이라고 믿지 마. 그들은 진실을 숨기려 할 거야. 혜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언니의 죽음이 타살임을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혜인을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았다. 혜인은 언니의 다이어리와 USB를 든 채 밤새도록 고민했다. 경찰은 이미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었고 HG그룹의 그림자는 너무나 거대했다. 이대로 언니의 죽음이 억울하게 묻히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혜인은 다이어리 페이지에 쓰인 작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은하가 남긴 단서들은 복잡한 퍼즐 조각 같았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푸른 장미라는 단어와 함께 희미하게 그려진 문양이었다. 그것은 은하와 혜인 자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어린 시절, 두 사람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암호와 표식들을 만들어 놀곤 했다. 그 표식은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쓰이곤 했다. 그리고 다이어리의 맨 뒷면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그 종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마치 어떤 암호화된 메시지 같았다. 혜인은 그것이 USB의 암호를 푸는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혜인은 과거의 자신을 돌아봤다. 늘 언니의 보호 아래 살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택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언니는 그녀에게 마지막 임무를 남겼다. 혜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와 언니를 향한 사랑이 그녀를 지배했다.
내가 언니가 되어야 해.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언니와 똑같은 얼굴이 비쳤다. 쌍둥이 자매였으니 당연했지만 혜인은 늘 언니보다 어두운 분위기를 풍겼다. 언니의 밝고 당찬 눈빛과는 달리 혜인의 눈은 깊고 고독해 보였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혜인은 은하의 다이어리와 USB를 분석했다. USB 속 암호는 예상대로 다이어리 속 숫자들이 조합된 것이었다. 암호를 풀자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은하가 죽기 며칠 전부터 녹음한 음성 파일들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세라핌과 HJ 그룹 간의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음성 파일 속에는 강지혁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의 인물이 세라핌을 인수하고 은하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순간까지도 진실을 기록하려 애썼던 것이다. 녹음 파일 속 강지혁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그 여자 너무 똑똑해. 우리가 숨긴 장부까지 찾아냈어. 어쩔 수 없어. 처리해야지. 은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강지혁에게 맞서고 있었다. 당신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난 모든 걸 기록했어.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야. 마지막 음성은 은하의 비명과 함께 끊겼다. 혜인의 손이 떨렸다. 언니의 마지막 순간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이 강지혁, 그리고 그 배후의 인물들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복수는 차가운 요리라고 했던가. 혜인은 뜨거운 피를 식히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녀에게는 언니와 똑같은 얼굴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은하가 죽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죽은 은하를 다시 살려내 그들의 심장을 꿰뚫어야 했다. 혜인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한 사람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은하와 혜인의 아버지 친구이자 과거 국가정보기관에서 활동했던 한 실장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세상의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사람이었다. 혜인은 한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혜인이 은하의 이름과 그들만이 아는 암호를 말하자 한 실장은 즉시 혜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은하의 죽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이면에 무언가 있다고 직감하고 있었다. 한 실장은 혜인의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주저했다. 위험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혜인의 눈빛에서 언니의 불꽃 같은 의지를 본 그는 결국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한 실장은 혜인에게 은하의 모든 것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걸음걸이, 말투, 표정, 습관, 심지어 은하의 비즈니스 스타일과 사교계에서의 처세술까지 혜인은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뎌냈다. 언니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었다. 언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중압감, 그리고 언니의 적들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녀는 언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버텨냈다. 그녀는 더 이상 평온한 도예가 송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죽음에서 돌아온 송은하가 되어야 했다. 혜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각인되었다. 강지혁, 그리고 그의 배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언니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 그들에게 공포를 맛보게 할 것. 복수의 칼날은 이미 차갑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심연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녀는 거울 속에서 은하의 얼굴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은하의 밝음 대신 차가운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송혜인은 송은하가 되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도예가 송혜인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현된 은하의 세련된 헤어스타일, 고급스러운 메이크업,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패션 스타일까지. 심지어 은하 특유의 미세한 버릇들.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거나 생각에 잠길 때 손가락으로 턱을 괴는 습관까지도 혜인은 수없이 연습하고 익혔다. 한 실장의 지독한 훈련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은하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덧씌웠다. 그는 혜인에게 단순한 외형적 모방을 넘어 은하의 사고방식, 감정의 흐름, 심지어는 은하가 자주 사용했던 전문 용어와 비즈니스 전략까지 주입시켰다. 혜인은 매일 밤 은하의 다이어리와 USB 속 자료들을 분석하며 그녀의 삶을 통째로 삼켰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복수에 대한 열망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세라핌 그룹은 은하의 죽음 이후 혼돈에 빠져 있었다. 핵심 인재들이 이탈하고 디자인 프로젝트들은 표류했으며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발을 빼기 시작했다. 강지혁은 이 혼란을 틈타 세라핌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형식적으로 애도 기간을 가진 후 HJ그룹의 자회사 명의로 세라핌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세라핌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자산과 기술을 HJ그룹 산하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은하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죽은 줄 알았던 송은하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세라핌 본사 로비에 발을 디뎠다. 검은색 미디움 길이의 코트와 키릴, 그리고 차가울 정도로 무표정한 얼굴. 그녀의 등장에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얼어붙었다.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설마 송은하 대표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아.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본 것은 은하의 비서였던 김미나였다. 미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은에게 달려왔다. 대표님 살아계셨군요. 대체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미나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혜인은 미나를 응시했다. 은하의 다이어리에 따르면 미나는 은하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혜인은 순간적으로 언니의 눈빛을 흉내내 미나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많았지. 괜찮아.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은하와 똑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전보다 더 차갑고 단호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은하의 귀환 소식은 순식간에 세라핌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강지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소식을 듣고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은하가 죽기 전 마지막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니,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살아 돌아오다니. 강지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두려웠다. 강지혁은 즉시 세라핌으로 향했다. 은하의 집무실 문을 벌컥 열자 은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분위기. 예전의 은하가 불꽃처럼 뜨거웠다면 지금의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은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 있었어? 난 네가... 강지혁의 목소리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혜인은 그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사랑이나 그리움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냉담함만이
서려 있었다. 강지혁 씨. 혜인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라졌던 동안 세라핌은 엉망이 됐더군요. 그리고 당신은 내 지분을 야금야금 빼돌리려고 했고 강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난 그저 세라핌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 했을 뿐이야. 그리고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잖아. 혜인은 비웃듯이 살짝 미소 지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 마음껏 날뛰었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난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이 망쳐놓은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강지혁은 당황했다. 그는 은하의 죽음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생각했다. 시신을 확인했고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오다니 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세라핌은 혜인의 지휘 아래 급변하기 시작했다. 혜인은 은하의 기억을 바탕으로 세라핌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은하가 계획했던 미완의 프로젝트들을 완벽하게 이어나갔고 잠재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다시 불러 모았으며 파트너십을 파기하려던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예전 은하보다도 더 빠르고 더 냉철하고 더 완벽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추진력에 압도당했다. 송 대표님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지셨어. 마치 다른 사람 같아. 그들은 수군거렸다. 혜인은 밤마다 은하의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했다. 그곳은 언니의 마지막 순간이 있었던 곳이었다. 침실에 들어설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침대 옆 작은 협탁에는 은하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책을 들어올렸다. 책갈피 대신 끼워져 있던 것은 작은 푸른 장미 문양이 새겨진 책갈피였다. 언니가 남긴 또 다른 단서. 어느 날 밤, 혜인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은하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다이어리 속 오래된 책장 뒤라는 힌트를 따라가 찾은 것이었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은하가 어릴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사진첩, 혜인과 은하가 함께 그린 그림, 그리고 은하가 직접 만든 작은 펜던트. 펜던트 뒷면에는 작게 혜인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혜인은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언니의 천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금고 깊숙한 곳에는 은하가 직접 쓴 또 다른 문서가 있었다. 그것은 세라핌의 비밀 장부였다. HG그룹과 세라핌 사이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강지혁이 세라핌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꾸민 복잡한 계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루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의 이름까지. 은하는 죽기 전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나 자살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강지혁과 HJ그룹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했다. 혜인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은하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그녀는 강지혁에게 서서히 압박을 가하며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였다. 강지혁은 혜인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은하가 지녔던 따뜻함 대신 강철 같은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혜인을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신복들을 세라핌에 심었다. 그러나 혜인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혁의 신복들을 역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다. 혜인은 매일 밤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은하가 남긴 자료들과 씨름했다. 그녀는 은하의 죽음이 발생했던 밤에 모든 정황을 재구성했다. 은하의 행동 패턴, 강지혁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났을 법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던 중 혜인은 은하의 펜트하우스에서 예상치 못한 증인을 발견했다. 은하가 생전에 키우던 허스키 로키였다. 은하의 죽음 이후 로키는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아 슬픔에 잠겨 있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혜인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설 때마다 로키는 으르렁거리며 낯선 사람처럼 혜인을 대했다. 하지만 혜인은 로키가 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로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은하가 평소 로키를 대하던 방식대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던 로키는 점차 혜인에게서 언니의 채취와 온기를 느끼는 듯 했다. 로키는 혜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혜인이 은하의 유품을 살펴보는 동안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밤, 혜인은 은하의 침실에서 로키와 함께 있었다. 로키는 침대 주위를 맴돌더니 갑자기 침대 밑으로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작은 은색 단추 하나를 입으로 물어 혜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혜인은 단추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단추가 아니었다. 셔츠 커프스에 사용되는 고급스러운 단추였다. 은하의 유품 중에는 이런 단추가 없었다. 혜인은 직감했다. 이 단추는 그날 밤 강지혁의 옷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은하의 죽음이 타살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었다. 로키는 은하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혜인은 로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로키. 언니가 너를 믿고 있었나 봐. 로키는 혜인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다. 혜인은 이제 로키를 단순한 애완동물 이상으로 여겼다. 로키는 그녀에게 언니의 사랑과 동시에 복수를 위한 중요한 단서들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그녀는 로키가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로키는 강지혁에게 으르렁거리고 강지혁이 은하에게 다가오면 지저대며 경계했다. 반면 혜인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다. 혜인은 로키의 행동에서 은하가 남긴 무언의 메시지를 읽었다. 강지혁이 범인이라는 확신은 더욱 커져갔다. 강지혁은 혜인에게 접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한때 약혼자였던 그녀의 기억 상실을 이용하려 했고 과거의 사랑을 연기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려 했다. 그는 혜인이 정말로 은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끊임없이 시험했다. 그는 은하만이 알고 있는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거나 그들만의 추억을 언급하며 혜인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혜인은 철저했다. 은하의 다이어리와 그녀의 모든 기억을 완벽하게 주입받았기에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강지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강지혁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은하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 분명히 죽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모든 면에서 은하와 너무나 흡사했다. 심지어 자신도 알지 못했던
은하의 은밀한 비밀들까지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죽은 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만 같았다. 혜인은 이 모든 상황을 즐겼다. 그녀는 강지혁의 심리를 완벽하게 조종하며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에게 언니의 모습으로 복수하는 것. 그것이 혜인이 선택한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복수였다. 송혜인은 송은하의 삶을 연기하며 세라핌의 중심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강지혁의 경계심은 날카로워졌지만 혜인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은하의 다이어리와 USB 속 방대한 정보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세라핌의 모든 부서와 프로젝트, 그리고 은하의 대외 활동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강지혁이 과거의 은하를 시험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들. 예를 들어 은하와 자신이 처음 만났던 장소나 특정 비즈니스 회의에서의 비와 같은 것들도 혜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은하의 기억 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을 찾아내 정확하게 맞춰냈다. 오히려 강지혁은 혜인의 완벽한 답변과 더욱 날카로워진 통찰력에 압도당하며 눈앞의 여인이 정말 죽었던 은하인지 아니면 어떤 기이한 방식으로 환생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세라핌 내부에서는 혜인의 복귀 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하가 생전에 아끼던 디자이너들과 팀장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송 대표님이 돌아오셨다. 예전보다 더 강하고 멋있어졌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혜인은 그들의 열정을 다시 불태웠고 세라핌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금 창조적인 에너지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혁이 세라핌의 자금으로 빼돌렸던 비자금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은하의 다이어리에는 가장 밝은 빛 아래 가장 깊은 어둠이 숨어 있다는 알 수 없는 문구와 함께 특정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혜인은 한 실장의 도움을 받아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로키는 혜인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처음 펜트하우스에서 혜인을 경계하던 로키는 이제 그녀에게서 은하의 채취와 영혼을 느끼는 듯 혜인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다. 혜인이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면 발치에 엎드려 졸거나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볼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에 코를 비볐다. 로키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은하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생명체였다. 혜인은 로키의 눈빛 속에서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려 노력했다. 로키는 혜인이 강지혁과 통화할 때면 으르렁거리거나 낮게 짖었다. 강지혁이 펜트하우스에 나타나면 더욱 격렬하게 지저대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로키의 이런 반응은 혜인에게 강지혁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심어주었다. 하루는 혜인이 세라핌 지하 창고에서 은하의 예전 스케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서 혜인은 은하가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디자인 잡지들을 발견했다. 잡지들을 뒤적이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칫했다. 은하의 필체로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 비밀의 정원, 푸른 장미. 그리고 그 옆에는 예전의 다이어리에서 보았던 그 푸른 장미 문양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혜인은 문득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집 근처 버려진 온실이었다. 폐허처럼 보였지만 은하는 그곳을 비밀의 정원이라고 부르며 푸른 장미를 심고 싶다고 말했었다. 혜인은 그날 밤 낡은 온실을 찾아갔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입구를 가리고 있었고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하지만
온실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한쪽 구석에 작은 푸른 장미 묘목이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흙에 반쯤 묻혀 있었다. 상자를 파내자 방수 처리된 금속 케이스가 나왔다. 케이스 안에는 또 다른 USB와 함께 은하의 마지막 유서가 들어 있었다. 이 유서는 경찰이 발견했던 간결한 유서와는 전혀 달랐다. 은하의 진심이 담긴 절절한 고백이었다. 유서에는 강지혁이 자신의 아버지인 강 회장과 공모하여 세라핌의 기술과 자산을 빼돌리고 은하가 개발한 신소재 기술을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은하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강지혁을 막으려다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고 했다. 그녀는 강지혁이 자신의 주변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비서 김민에게도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려 했다고 기록했다. 유서의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내가 이걸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할 거야. 하지만 이 진실이 혜인아, 너에게 닿기를 바라. 부디 그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되갚아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하가 혜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혜인아, 언니는 늘 네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어. 네 안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용기와 지혜가 있어. 언니를 믿어줘. 혜인은 유서를 읽고 오열했다. 언니가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이 혜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이젠 단순히 복수를 넘어 언니의 억울함을 풀고 그녀의 마지막 바람을 이루어주는 것이 되었다. 새로운 USB에는 은하가 죽기 직전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는 강지혁이 은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세라핌의 핵심 기술 자료를 자신의 USB에 복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강지혁의 모든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러나 강지혁 역시 이 USB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었다. 어떻게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혜인은 강지혁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강지혁은 세라핌을 장악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이 은하의 부활로 인해 차질을 빚자 더욱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사적으로 은하를 만나 그녀의 기억이 정말 돌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은하가 기억하는지 끈질기게 떠보았다. 혜인은 강지혁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처하며 그의 심리를 교란시켰다. 내가 쓰러진 이후로 많은 걸 잊어버렸지만 당신과의 약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기억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할 리 없겠죠. 혜인의 이 한마디는 강지혁에게 혼란과 함께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은하가 정말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믿기 시작했다. 강지혁의 신복 중 한 명인 박 실장은 혜인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캐내려 했다. 박 실장은 예전부터 강지혁의 더러운 뒤치를 처리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은하의 죽음이 자살로 위장되는 과정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혜인은 박 실장의 감시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박 실장 앞에서 일부러 은하가 평소 사용하던 특정 전문 용어를 틀리게 말하거나 은하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돌발 행동을 보였다. 박 실장은 강지혁에게 송 대표님이 확실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딘가 이상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강지혁은 이 보고에 더욱 혼란스러워했지만 혜인의 완벽한 연기력 덕분에 박 실장의 의심은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못했다. 혜인은 복수를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살인은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 오직 진실과 지혜로 적들을 무너뜨릴 것. 이것은 언니의 정신을 이어받는 동시에 혜인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녀는
강지혁이 저지른 모든 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었다. 그러던 중 한 실장이 은밀한 정보를 혜인에게 건넸다. 강지혁이 세라핌의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강지혁이 은하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고 세라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혜인은 이 기회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강지혁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였다. 은하가 남긴 USB 영상은 너무나 강력한 증거였지만 이를 공개하는 순간 혜인의 신분 역시 탄로 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강지혁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혜인은 과거 은하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를 떠올렸다. 미래를 위한 패션쇼. 은하는 이 쇼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했다. 혜인은 이 프로젝트를 부활시키고 그 무대에서 강지혁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패션쇼는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고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가 모이는 자리였다.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순간에 가장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언니의 죽음을 위장한 강지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복수가 될 터였다. 혜인은 세라핌의 모든 자원을 이 패션쇼 준비에 쏟아부었다. 미나 비서는 혜인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녀를 열정적으로 도왔다. 그녀는 혜인에게서 예전 은하가 지녔던 뜨거운 열정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비장함을 보았다. 미나는 은하의 죽음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고 혜인이 돌아온 후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복수심 어린 그림자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혜인이 패션쇼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비웃었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여자가 무슨 패션쇼야, 또 망쳐놓겠지. 그는 혜인이 세라핌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 패션쇼가 세라핌을 완전히 파산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강지혁은 은하가 사라진 동안 빼돌린 세라핌의 비자금을 이용해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고 이제 막판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주주총회와 패션쇼가 동시에 진행되는 날 은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세라핌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송혜인이라는 가장 위험한 복수의 화신을 깨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세라핌의 미래를 위한 패션쇼는 송은하의 복귀와 함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혜인은 이 쇼를 단순히 신제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강지혁의 음모를 폭로하고 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무대로 만들고자 했다. 그녀는 쇼의 모든 디테일에 의미를 부여했다. 무대 디자인, 조명, 음악, 그리고 모델들의 워킹까지 강지혁의 파멸을 향한 메시지를 은밀히 담아냈다. 강지혁은 혜인의 이런 노력들을 비웃었다. 그는 여전히 혜인을 기억상실에 걸린 은하로 여기며 자신이 꾸민 음모가 탈로 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혜인이 패션쇼를 통해 자신을 방해하려 한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지혁은 세라핌 내부에서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요직에 앉히고 은에게 충성하던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한직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혜인은 이런 강지혁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 비서와 한 실장의 도움을 받아 강지혁의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역으로 이용할 방법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강지혁이 특정 직원을 해고하면 혜인은 그 직원이 가진 정보를 은밀히 빼내 강지혁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했다. 혜인은 밤낮 없이 은하가 남긴 비밀 장부와 USB 속 자료들을 분석했다. 특히 은하가 죽기 직전 녹음했던 음성 파일들 속에는 강지혁이 HJ그룹의 자금을 이용하여
세라핌의 자산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세라핌의 핵심 기술을 중국의 경쟁사에 넘기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하인은 이 음성 파일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했지만 이 파일들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강지혁은 만약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경우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 것이었다. 해인은 강지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를 궁지로 몰아넣어야 했다. 로키는 해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해인이 은하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로키는 그녀의 발치에서 잠들거나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로키는 강지혁을 보면 으르렁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날 강지혁이 해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해인을 노려보았다. 송은하 씨, 당신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게 맞나?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강지혁의 목소리에는 날선 의심이 가득했다. 로키는 강지혁의 발밑으로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송곳니를 드러냈다. 강지혁은 로키의 반응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젠장, 저게는 여전히 나를 싫어하는군. 해인은 로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로키는 원래 낯을 좀 가려요. 특히 당신처럼 냄새나는 사람은 더 싫어하죠. 해인의 말에 강지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어졌지만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다. 로키는 해인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저 차는 위험해. 해인은 강지혁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작은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혁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은하만이 알 수 있는 사적인 정보나 강지혁 본인조차 잊고 있었던 과거의 사소한 실수들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지혁 씨는 늘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펜을 3번 돌리는 버릇이 있었죠. 혹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비빔밥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언급들은 강지혁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은하를 확실히 죽였다고 믿었지만 눈앞에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죽은 은하의 영혼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만 같았다. 강지혁의 이런 불안감을 알아챈 해인은 과감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세라핌의 핵심 프로젝트인 갤럭시 컬렉션 발표회를 강지혁이 주최하는 투자 유치 행사와 같은 날로 잡았다. 강지혁은 이 사실에 격분했다. 감히 내 행사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거야. 해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라핌의 CEO는 나예요. 그리고 이건 나의 컬렉션이죠. 당신 행사보다 더 중요할 텐데요. 이로 인해 강지혁과 해인 사이에 공개적인 신경전이 벌어졌고 언론은 이 둘의 갈등을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해인은 과거 은하가 추진했지만 강지혁의 방해로 좌초되었던 친환경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을 넘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던 은하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해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강지혁이 탐낸 세라핌의 핵심 기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기술을 악용하려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팀을 재정비하고 은하가 남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시켰다. 강지혁은 해인의 이런 행보에 더욱 의심을 키웠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마치 은하 본인이 살아 돌아온 것 같군. 해인은 세라핌의 디자인 총괄팀장인 이서준에게 접근했다. 이서준은 은하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던 디자이너였으며 은하의 죽음 이후 가장 큰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강지혁이 세라핌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강지혁의 막강한 권력에 맞설 힘이 없었다.
혜인은 이서준에게 은하의 유품에서 발견한 스케치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은하가 죽기 직전까지 작업하고 있었던 드레스 디자인이었다. 드레스의 형태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은하만의 고유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서준은 스케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송 대표님, 살아계셨을 때 이 디자인을 완성하고 싶어 하셨는데. 혜인은 이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서준 팀장님, 은하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이 드레스를 세상에 선보여 주세요. 혜인의 눈빛에서 이서준은 예전 은행에서 느꼈던 뜨거운 열정과 진심을 보았다. 이서준은 혜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의 복수를 돕는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은하의 마지막 드레스를 완성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혜인은 이서준과 함께 미래를 위한 패션쇼의 하이라이트로 이 드레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 드레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은하의 영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자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드레스에 은하가 남긴 작은 단추, 즉 강지혁의 옷에서 떨어져 나온 그 은색 단추를 몰래 박아 넣기로 했다. 패션쇼 당일, 이 드레스가 무대에 오르면 강지혁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한편 강지혁은 혜인의 복귀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닌 어떤 음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혜인의 주변을 맴도는 한 실장의 존재를 알아챘고 그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다. 한 실장이 전직 국가 정보기관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지혁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더 잔혹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하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인 로키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로키가 혜인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패션쇼 당일이 다가왔다. 강지혁은 패션쇼장을 찾아 혜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송은하 씨,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가진 펜은 모두 알고 있어. 괜히 일을 크게 만들면 당신만 다쳐. 혜인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가진 펜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리고 누가 다치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그녀의 눈빛은 강지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혁은 혜인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죽었던 은하의 그림자가 아닌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존재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복수의 무대는 준비되었고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미래를 위한 패션쇼의 날이 밝았다. 서울 패션 위크의 가장 큰 무대 중 하나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수많은 언론사와 패션 관계자들 그리고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해 쇼장을 가득 메웠다. 강지혁은 귀빈석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혜인이 준비한 모든 것이 결국 세라핌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옆에는 HJ그룹의 임원들과 은하의 죽음을 은폐하는 데 협력했던 몇몇 유력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혜인의 복귀를 불편해하면서도 강지혁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믿으며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 백스테이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혜인은 최종 점검을 위해 모델들과 스태프들을 지휘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미나 비서는 혜인 옆에서 마지막까지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혜인에게서 묘한 비장함을 느꼈지만 감히 질문할 수 없었다. 이서준 팀장은 은하의 마지막 드레스를 섬세하게 다듬으며 무대에 올릴 준비를 마쳤다. 그 드레스는 혜인의 손에 의해 더욱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되어 있었다. 패션쇼가 시작되고
화려한 의상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관객들은 세라핌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혜인의 지휘 아래 재탄생한 브랜드에 열광했다. 혜인은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강지혁의 얼굴에 떠오르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읽어냈다. 그의 미소는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다. 이서준이 디자인한 은하의 영혼이 담긴 마지막 드레스가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다. 이 드레스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강지혁이 은하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은색 단추가 교묘하게 박혀 있었다. 혜인은 무대 뒤에서 숨을 죽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백스테이지 통로에서 소란이 일었다. 강지혁이 보낸 괴한들이 로키를 납치하려 한 것이었다. 로키는 혜인 곁을 맴돌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라 거세게 저항했다. 괴한들은 로키를 제압하기 위해 마취총을 사용하려 했고 로키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발버둥 쳤다. 백스테이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혁은 로키가 은하의 죽음에 대한 중요한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쇼가 시작되기 전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다. 혜인은 로키의 비명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괴한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한 실장이 혜인에게 알려준 호신술과 전투 기술은 빛을 발했다. 혜인은 한때 유약했던 도예가 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고 닦은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동작으로 괴한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이 모든 상황은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일부 스태프와 모델들은 상황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그러나 괴한들은 숫자가 많았다. 혜인이 로키를 보호하려다 그만 팔에 상처를 입었다. 로키는 혜인을 보호하려는 듯 괴한들에게 맹렬히 덤벼들었다. 그 순간 한 실장이 나타나 괴한들을 제압했다. 그는 노련한 움직임으로 괴한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송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한 실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혜인은 상처를 움켜쥔 채 로키를 안심시켰다. 로키는 그녀의 품에서 흐느끼며 낑낑거렸다. 혜인은 상처를 대충 지혈한 후 냉정한 눈빛으로 이서준을 바라봤다. 이서준 팀장님, 쇼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드레스, 절대 잊지 마세요. 이서준은 혜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키가 물어다 주었던 은색 단추가 박힌 드레스를 모델에게 입혔다. 모델이 은하의 마지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르자 쇼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드레스는 섬세하고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혜인의 시선은 단추에 고정되어 있었다. 단추는 드레스의 장식처럼 교묘하게 박혀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혜인과 강지혁에게는 그 존재만으로도 심장을 옥죄는 의미를 가졌다. 강지혁은 드레스를 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드레스의 특정 부분에서 섬광처럼 스치는 은색 단추를 보았다. 그것은 분명 그가 은하를 죽인 날 밤 자신의 셔츠 커프스에서 떨어져 나갔던 단추와 똑같았다. 강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녀가 알고 있는 건가? 강지혁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혜인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패션쇼가 끝난 후 혜인은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은 저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바치는 마지막 헌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지혁에게 향했다. 강지혁은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패션쇼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혜인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다.
강지혁은 로키를 제거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해인 본인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 남은 상처가 그 증거였다. 해인은 강지혁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했다. 그날 밤 해인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팔의 상처를 치료했다. 로키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해인은 로키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은하가 남긴 USB 속 영상 파일을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했다. 단순한 폭로는 HJ그룹의 막강한 언론 플레이에 의해 쉽게 묻힐 것이었다. 그녀는 강지혁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을 파야 했다. 한 실장이 해인에게 찾아왔다. 그는 강지혁이 최근 자신의 신복들에게 해인의 동선을 감시하고 그녀에게 해를 가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가져왔다. 송 대표님, 강지혁이 이제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실장의 목소리에는 긴박감이 서려 있었다. 해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한 실장님. 하지만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때가 왔어요. 해인은 강지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강지혁은 HJ그룹의 후계자였지만 그의 능력은 형편없었고 모든 것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명예에 극도로 집착하는 인물이었다. 해인은 강지혁의 이런 허영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강지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해인은 강지혁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다. 지혁 씨,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라핌과 HG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강지혁은 해인의 제안에 의심했지만 동시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해인이 자신의 힘에 굴복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이 만남에서 은하를 완전히 제압하고 자신의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남의 장소는 강지혁이 제안한 곳이었다. HJ그룹 소유의 비밀스러운 별장. 외딴 곳에 위치하여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경비가 삼엄했다. 강지혁은 그곳에서 은하를 완전히 고립시킨 후 은하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고 그녀를 다시 한번 제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인은 이미 강지혁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이 만남을 역이용하여 강지혁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작정이었다. 해인은 별장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 점검을 했다. 그녀는 한 실장에게 은하가 남긴 USB를 넘겨주며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 이 파일을 세상에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로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로키야, 언니는 반드시 돌아올게. 그러니까 언니를 믿고 기다려줘. 로키는 해인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해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죽음을 각오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이제 마지막 무대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언니의 영혼과 로키의 충성심, 그리고 한 실장의 그림자 같은 도움이 그녀와 함께했다. 강지혁이 제안한 별장은 서울 외곽의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삼엄한 경비, 그리고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지리적 조건은 그곳이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암시했다. 해인은 강지혁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이 별장을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최후의 무대로 삼을 계획이었다. 한 실장은 해인이 별장으로 향하기 전 별장 주변에 무선 도청 장치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 탈출 경로까지 확보해 두었다. 혜인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강지혁은 마치 승리자가 된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HA그룹의 법무팀장과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 함께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혜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굴복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송은아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강지혁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혜인을 맞았다. 혜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지혁 씨,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지혁은 혜인을 별장 안쪽에 밀실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방음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낡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마치 취조실 같았다. 강지혁은 혜인에게 은하의 죽음을 자살로 인정하고 세라핌의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에 사인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당신도 세라핌도 평화로워질 수 있어. 혜인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던졌다. 당신이 원하는 건 평화가 아니잖아. 지혁 씨, 당신은 그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을 뿐이겠지. 마치 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혜인의 말에 강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헛소리야. 은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 정말 그럴까요? 혜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기억상실에 걸렸다고 생각했나 보지. 유감스럽게도 난 모든 것을 기억해. 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혜인의 말에 강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네가 어떻게? 혜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언니를 죽였어. 강지혁. 세라핌을 손에 넣기 위해 언니의 꿈을 짓밟고 그녀의 목숨까지 빼앗았지. 혜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강지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혜인에게 달려들었다. 닥쳐, 주제넘게. 어디서 감히 내가 그 여자를. 그 순간 혜인은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녹음기는 강지혁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은하가 남긴 또 다른 USB를 던졌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당신이 언니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세라핌의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지. 강지혁은 USB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이 USB가 은하의 마지막 순간에 녹음했던 영상이 담겨있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 네가 그걸 어떻게... 그는 USB를 잡으려 했지만 혜인은 재빨리 USB를 손에 쥐었다. 강지혁은 이성을 잃고 혜인에게 덤벼들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그걸 내놔, 당장. 혜인은 강지혁의 공격을 노련하게 피했다. 한 실장에게 배운 호신술과 유도기술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익어 있었다. 강지혁은 예상치 못한 혜인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혜인이 예전의 은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 그녀는 은하가 아니었다. 내 정체가 뭐야? 송은하는 죽었어. 너는 누구야? 강지혁은 소리쳤다. 혜인은 강지혁의 멱살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언니를 위해 돌아온 송혜인이야. 그리고 당신은 언니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혜인의 고백에 강지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쌍둥이 동생의 존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단 한 번도 고려되지 않았던 변수였다. 밀실 밖에서는 강지혁의 신복들이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불안감을 느꼈다. 한 실장은 별장 외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혜인이 위험에 처하면 즉시 개입할 준비를 마쳤다. 혜인은 강지혁을 제압한 틈을 타 별장 벽에 설치된 스크린을 작동시켰다. 이 스크린은 별장 내 모든 감시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었다. 혜인은 스크린에 은하가 남긴 USB 속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강지혁이 은하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은하가 필사적으로 증거를 숨기려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강지혁이 은하의 목을 조르는 순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강지혁은 자신의 악행이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그는 스크린을 부수려 했지만 혜인은 그를 막아섰다. 그 순간 별장 현관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언론사 기자들과 경찰이었다. 한 실장이 혜인의 신호를 받고 외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별장 외부 스피커를 통해 은하가 남긴 USB 속 음성 파일을 송출했고, 동시에 경찰에 제보하여 현장을 급습하게 만들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별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혁과 그의 신복들은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과 기자들을 보고 혼비백산했다. 강지혁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혜인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송 대표님, 지금 이 상황은 대체? 혜인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송은하의 쌍둥이 동생 송혜인입니다. 언니는 강지혁 씨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언니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려 했지만 언니는 죽음의 순간까지 진실을 남기려 노력했습니다. 혜인은 은하가 남긴 다이어리, USB 속 영상, 그리고 강지혁의 옷에서 발견된 은색 단추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은하가 남긴 마지막 유서의 내용이 동시에 나타났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강지혁은 자신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자 이성을 잃고 몸부림쳤다. 그는 혜인을 향해 마지막까지 비난을 퍼부었다. 네가 뭔데 감히 날 심판해. 나 때문에 내 언니가 죽은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나를 기만했어. 혜인은 강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당신이 언니를 죽였어. 당신의 탐욕과 오만이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이제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경찰이 강지혁을 체포하고 그의 신복들도 줄줄이 연행되었다. HJ그룹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언론은 송은하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과 송혜인의 복수극을 대서특필했다. 세상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혜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혜인의 마음은 마냥 후련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언니의 부재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자신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상은 그녀를 복수의 여신이라 불렀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언니를 위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한 동생일 뿐이었다. 별장을 빠져나온 혜인은 로키를 품에 안았다. 로키는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하듯 낑낑거렸다. 그녀의 옆에는 한 실장이 묵묵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은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세라핌 그룹의 송은하 CEO 피살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강지혁과 HG그룹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공개되자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매일 아침 신문 한 면은 강지혁의 구속 소식과 HJ그룹의 비리 기사로 도배되었고, 송혜인의 용감한 복수극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회자되었다. 죽은 언니를 위해 돌아온 쌍둥이 동생,
복수의 여신이라는 수식어가 혜인에게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희생과 강인한 의지에 감동했고 그녀의 행동을 지지했다.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은하가 남긴 USB 속 영상과 음성 파일, 그리고 강 지역의 옷에서 발견된 은색 단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 지역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아버지 강 회장조차 아들의 악행이 명백해지자 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강 지역은 살인, 사기, 업무상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HJ그룹은 주가가 폭락하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강 회장 역시 아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혜인의 마음은 마냥 가볍지 않았다. 언니의 복수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언니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한다는 깊은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다.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혜인은 언니의 흔적들 속에서 아픈 기억과 씨름했다. 로키는 그런 혜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로키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혜인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에 머리를 기대거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로키의 따뜻한 온기가 혜인의 차가워진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했다. 언론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혜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분과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저는 언니 송은하의 죽음이 자살로 위장되는 것을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니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대중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환호했고 오히려 그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세라핌 그룹은 혼란 속에서도 혜인의 리더십 아래 재건의 기회를 잡았다. 미나 비서와 이서준 팀장은 혜인의 가장 큰 조력자였다. 이서준은 언니의 마지막 드레스를 완성하며 깊은 상실감을 극복했고 혜인과 함께 세라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미나는 혜인에게서 언니와는 또 다른 강인함과 따뜻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혜인을 따랐다. 몇 주 후 세라핌 그룹은 새로운 CEO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었다. 모두가 혜인이 새로운 CEO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고 뛰어난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혜인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CEO 자리를 고사했다. 저는 송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아닌 언니가 꿈꿨던 세라핌의 정신을 이어가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혜인은 이서준 팀장을 새로운 CEO 후보로 추천했다. 이서준은 은하의 가장 충실한 제자이자 뛰어난 디자이너였다. 그의 리더십 아래 세라핌은 다시 한번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하며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었다. 혜인은 세라핌의 이사직을 맡아 언니가 이루지 못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녀는 언니가 꿈꿨던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현하며 세라핌을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로 만들고자 했다. 이것은 언니의 꿈을 완성하는 동시에 혜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한 실장은 혜인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는 혜인이 모든 것을 마무리한 후 조용히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혜인은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한 실장님, 당신은 저에게 언니의 복수를 도왔을 뿐 아니라 제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저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세라핌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인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한 실장의 굳었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혜인의 곁에서 그녀의 새로운 길을 돕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다. 강지혁은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끊임없이 혜인을 저주하고 은하를 비난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의 탐욕과 오만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HG그룹은 강지혁의 아버지 강 회장의 은퇴와 함께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며 예전의 명성을 잃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혜인은 더 이상 송은하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 본연의 이름, 송혜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평화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언니의 비밀의 정원이었던 온실을 다시 찾아갔다. 푸른 장미 묘목은 혜인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 푸른 꽃을 피웠다. 그 꽃은 언니의 영혼을 상징하는 듯했다. 혜인은 로키와 함께 온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로키는 이제 그녀에게서 언니의 모습뿐만 아니라 혜인 본연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느끼는 듯했다. 로키는 혜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언니와의 영원한 연결고리였다. 어느 맑은 날, 혜인은 푸른 장미가 만개한 온실에서 로키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은하가 어린 시절 직접 만들어준 작은 펜던트가 들려 있었다. 혜인이라고 새겨진 펜던트를 가만히 바라보던 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언니의 꿈, 내가 이어갈게. 언니가 내게 준 용기 잊지 않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복수는 끝났지만 혜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를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언니의 사랑과 희생을 발판 삼아 송혜인은 자신만의 빛을 찾아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녀의 삶은 언니의 영혼과 영원히 연결되어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